히델릭스 2024년 영업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1% 감소했고 영업손실 4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3회전으로 낮은 상태고 PBR은 0.87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 변경 필요하다는 분석 의견이고요. 원재료 매입 가격 및 제품 판매 가격을 비공개해가지고 투명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4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5.1% 감소했고요. 2022년부터 연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6.7%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매출 원가가 10% 낮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6.5% 감소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4.9%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근데 16% 증가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업손실 45억 2,800만 원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737.7%나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마이너스 10.1%입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92억 원으로 10.4%가 감소했는데 매출 감소보다 플러스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면은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루프율은 3.4% 하락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78로 무려 0.2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영업손실 43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1억 5,200만 원이 더 적은 영업손실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회사는 이렇게 그 표기 방법을 상품의 평가손실 충당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그 평가손실 충당금 계를 따로 놨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6억 4천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성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은 A 재고 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매입액이면은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전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 매입액을 별도로 또 표기는 했네요. 요게 표준적인 작성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걸 매입액으로 해버리면은 총 제조 비용은 원재료 사용량이 돼야 되는데 사용액이 돼야 되는데 매입액에다가 여기 가공비를 더해야 총 제조 비용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은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된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 알려주고 싶은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원재료비 매입액과 그 다음에 그 사용액 이 차이가 또 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운영 경비 199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109억 원을 빼면은 공장 가공비가 89억 5,400만 원인데 24%로서 0.4%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생산 비율이 0.4%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하는데 1차 추론과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니까 모순이 생기죠. 이 모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금액이 이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왜곡이 된다. 이렇게 추론 모순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재료가 이런 것, 이 재고 그 자산 그 공시는 이렇게 흐름으로 해줘야 돼요. 흐름으로. 어차피 내부적으로도 검증을 해야 된다면은 그래서 원재료 같은 경우에 이 매입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용량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사용량, 사용액에서 가공비를 더한 게 생산 제조 원가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BWCI가 원재료 등이니까 이게 이렇게만큼 왜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무려 58억이나 차이가 있고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전체 기준으로 재고 증가시 매출원가를 낮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익이 좀 나게끔 자꾸 결산하려고 그러는 거죠. 재고가 뭐 감소할 때는 거꾸로 매출원가가 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비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영업성과를 평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끈질기게 요거는 제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클 총 제조비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게 돼 있고요. 이 생산 재료비도 결국은 차이가 납니다. 어, 매입액의 차이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맞췄어요. 총 제조 비용 검증에서 스루풋 분석은 재고자산 변동 표준이 WCAI이기 때문에 낮게 산출됩니다. 총 제조 비용은 생산 투입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인데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총 제조 비용은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되죠. 2023년도 평가손실 환입액이 과도하다. 이게 평가손실 환입액이 21억 2,600만 원이나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7억 6,900만 원 들어왔는데 재고는 3억 5,700만 원뿐이 줄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1억 2,600만 원의 현금이 어디서 굴러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평가손실 잡은 거에서 환입을 잡았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평가손실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평가손실액을 너무 높게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고를 줄이면 매출원가가 증가하여 매출이익이 감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네들도 그걸 모르고 하는지도 모르죠. 인건비가 58억 9,200만 원인데 줄었어요. 6%. 근데 직원 수가 2명 줄었는데 인당 평균 임금은 근데 꽤 높습니다. 2022년도는 9,900만 원이면은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 이게 1,000만 원 정도 3년 만에 떨어졌어요. 중소기업인데 이렇게 높은 임금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외주 가공비가 3.7% 감소했고요. 지급수 수수료가 4.3% 감소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하락 중이나 임금 수준은 대기업 수준이다. 어떠한 인적 자원들일까? 생산은 100% 외주 처리하고 있다고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공비는 외주 처리까지 포함한 거를 가공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임원을 봤더니 대표는 안성환 씨라고 1958년생인데 뭐 오레곤 주립대 전자공학과 석사를 나왔다고 그러고
현대전자에 있었고 뭐 이렇게 그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중국 자본이 한국에 상장한 회사 같네요. 리 메일링이라고 1983년생인데 공동 대표이사로 돼 있고 비상근이긴 합니다. 그리고 장유조, 어, 1988년생, 그럼 몇 살이야? 12살. 한 30몇 살, 40도 안 된 사람이네요. 참, 이런 중국 젊은 애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뭐, 현재 다이렉트 오브 오리엔트 세미컨덕터 동양 반도체의 디렉터다. 이사다. 뭐 이런 얘기네요. 여기도 그리고 도실리콘이라는 회사에 또 그 이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승한 씨가. 이런 데서 근무하면은 다 친중 세력이 될 확률이 높죠?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 주는 놈한테 충성하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평가지표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 회전율이 4.3회전으로 내려갔고요. 슬픈 일도 내려갔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내려가면 투명계의 가정은 일단 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거의 빛을 안 쓰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요거를 또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알 방법이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라고 얘기해 놓고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제목도 없고 자기네들이 그 설계만 하고 이 외주는 대만 파워칩 등 국내외 후공정 조립 테스트 등은 전문 기업으로 하고 사무실은 뭐 분당구 어디 그 거기 무슨 게 있는데 에, 직접 생산은 안 하니까 어, 그런 그 설계 뭐 이런 쪽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그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은 안 얘기하고요. 자기네들 그 주요 제품 목록은 LPDDR, SD 드램, SD람이라고 얘기하나요?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있고 MCP, 멀티칩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 우리나라에 중국 자본만이 아니고 일본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일본은 정책적으로 그 상장을 안 시켜주는 건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중국 자본은 이렇게 상장을 그 코스닥에 시켜주면서 왜 일본은 왜 상장을 유도를 안 하느냐? 나는 그게 이상하다 이게요. 그게 전 정권에서부터 반일 정서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거를 보더라도 중국 그 기업들이 한국의 상장을 허가를 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왜 허가를 안 하고 있는지 이거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하고 싶지 않아서 하고 안 하는 건지 하고 싶어가지고 자본도 끌어들이고 싶은데 안 산정시켜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아니 그 중국 기업들 상장은 국내 시켜주는데 왜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투명성 검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어요. 전년도 실적이 그 84.9%로 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라는
생각 확률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기 항상 그 템플릿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라는 얘기인데 피델릭스는 중국 자본인데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은 그 손익분기점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운영경비가 그 전년보다 4% 그냥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을 제로로 했을 때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596억을 팔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얼마나 또 매출을 해야 되느냐? 매출 재료비가 33% 증가한다면은 이 유사한 매출액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피델리티인가요? 여기가 매출 계획을 595억으로 했다면은 거의 손익분기점에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4.3회전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회전을 목표를 세워가지고 좀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시든지 생산을 줄이든지 그래서 재고를 줄이든지 아니면 매출을 많이 해서 줄이든지 두 가지가 복합적인 거로 작용된 결과는 매출이 825억 원이나 증가할 것이고 운영경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51억 7,800만 원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6회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재고가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현금 순이익으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1억 6,300만 원 적자입니다.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44억 6,600만 원인데 최종 번 돈은 22억 6,200만 원입니다. 현금상으로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캐펙스에 그 20억 정도 또 투자를 한 게 있네요. 그 채권자가 그 7억 9,500만 원 더 추가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 부채가 3.8%로 올라갔고 이익 배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주가는 1256억 원으로서 56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0.87로 조금 올라갔네요, 이게. 주주는 동심반도체 주식 유한공사라고 도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30.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는 오리엔트 에버트러스트 캐피탈 그룹이라고 32.38%를 이 동심반도체 주식 유한공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홍콩계인지 아닌데 아까 그 보면은 그 중국 본토 같아요. 중국 상장 기업을 그냥 어떻게 일찍 그 공시를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남들 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을 WCAA로 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공개 좀 하면은 투명하게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해도 불만이 뭐 있을 리가 없겠죠. 국내 직원들인지 다 중국 직원들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 썼겠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